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큰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하는 총재 부재, 또 정권 교체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정책의 섬세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앙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그 영향은 어떨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영한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현재 1.25%인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결정하게 될 건데요. 신 교수님 어떠세요? 참 예상하기 힘들 수도 있고 사실 2월에는 이제 동결했을 때는 연준의 결정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동결을 했고 지금은 3월 연준의 결정을 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전망을 해본 가운데서 이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이. 그래요? 왜 어렵냐 하면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는데 첫째 이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국은행으로서도 성장, 고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가도 물가지만 성장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조금 전망을 어렵게 하는 데다가 정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은행의 그 수장도 또 이번에 또 이제 새로 임명이 됐단 말이죠. 지금 후보자로 그러니까 있죠. 한국은행의 독립성 차원에서 보자면 정부가 바뀌든 말든 하여튼 정책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요거 어떻게 되나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는 총재가 또 이번에 공석이어서 새로 임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망은 어렵다. 근데 50대 50이긴 한데 전망은 어렵지만 정답은 뭐냐? 정답은 올려야 된다. 역시 물가인가요? 그렇죠. 한국은행의 주된 목표가 물가이기 때문에 오늘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릴 확률이 한 5% 좀 높다고 보지만 안 올릴 수도 있어. 안 올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올리면 그건 실수하는 거다. 고려할 사안은 되게 많지만 역시 최우선 고려 사항은 물가고 물가를 봤을 때는 올려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영한 교수님 어떠세요? 참 어려운 시기고 여러 가지 재반 환경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고민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는 물론 이제 물가 안정이 한국은행의 최대 정책 목표이긴 하지만 그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의 정책의 어떤 좀 포괄적 목표의 어떤 트렌드를 봤었을 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급속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어떤 실물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오로지 그냥 한 곳만 보고 물가 안정만 보고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물가 안정으로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장에서도 50대 50으로 나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는 총재가 공석이기 때문에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총재가 있더라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물가도 잡아야 되겠지만 못지않게 실물 경제가 어떤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게끔 어떤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장만하는데 단순히 금리 정책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이런 지금 최근과 같은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의 원천을 우리 찾아봤을 때 이게 단순히 이제 수요 과잉에 의한 전형적인 우리가 익숙한 그런 물가 상승이 아니라 공급 부문에서 어떤 쇼크에 발생하는 병목 현상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그런 어떤 균열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정책들과 금리 정책이 같이 가야지
금리 정책만 그 인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인상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이제 여론은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예. 어떤 금리 인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런 압력이 아주 강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경제하고 상황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물 경제 어떤 임팩트를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양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저도 역시 좀 올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인상이시군요. 그리고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재가 없어서 리드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예.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인 거죠, 예,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에 추가로 저 두 개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첫째로는 지금 연준이 그냥 거의 100%로 저 5월에 0.5% 올린다고 얘기를 한 셈입니다. 빅스텝을 할 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0.5까지 올리진 못할 것 같아요. 0.5까지 못 올릴 것 같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0.5를 올렸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올렸다. 사전에 아무 올리지도 않았다면은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한 0.25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연준이 0.5 올린 다음에 추가적인 효과를 보는 게 맞는 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가계 부채가 또 좀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예. 좀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작년에 처음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리고 또 그때도 그 실물 경제가 지금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네네. 그 가계 부채 때문에 올린 건데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려가지고선 가계 부채를 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금리의 효과가 뭐 무효가 될 것 무효가 될 같으니까 수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실물 경제 문제가 있지만 계속 금리는 올릴 거다. 그렇게 해서 그 가계 부채를 잡겠다. 그런 신호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만 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한 2년 동안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제일 고민이 뭐냐? 환율 안정이에요. 환율 안정인데 어제 그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일본행화가 126행 치솟고 맞아요. 이거 130행, 140행 간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러면 우리 같이 일본하고 연결돼 있는 경제의 차원에서는 한화도 우리 원화도 약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만약에 원화가 1250, 1260으로 올라가면 네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저는 한국은행의 물가 못지않은 정책 과제다. 숨겨진 과제가 되겠죠. 특히 앵화가 저렇게 약세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답이고 만약에 안 올린다고 하면은 앵화 움직임하고 우리 원화가 디커플링이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외환 시장에서 앵화가 올라갔는데 한화가 안 올라가? 그럼 앞으로 한화는 굉장히 빨리 약세가 될 거야. 금리도 안 올렸어? 그러면 저는 엄청난 외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의 지금 최고의 관심은 빨리 환율에? 미국하고의 금리 차를 줄여서 외환시장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예. 전 최고의 과제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금리를 인상을 올려야만 해야 한다. 된다. 예, 그런 이야기. 그러게요. 인상을 해야 될 근거는 참 산적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인상을 했을 때 충격 이런 걸 아무래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이번 금통위가 이제 총재가 없습니다. 이주열 총재 임기가 만료가 됐고 새로운 총재 이창용 총재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상영 금통위원회 의장을 대행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의장이 누구건 간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애 결정은 어차피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져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총리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래서 언론에서는 심지어 그 주상영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정책 성향이 비둘기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 뭐 그런 게 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제 추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추측을 좀 연장해 보자면은 그 주상영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라는 게 그 동아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비둘기파일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품성도 아주 비둘기스러웠기 때문에 저기 사회도 아주 그 얌전하게 볼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그런 이제 테크니컬한 분위기만 본다면 오히려 그분이 먼저 얌전하게 사회를 보실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어떤 그 금통위 안에서의 어떤 매파 분위기가 다소 이제 지배적이다 보니까 네네. 게다가 이제 신 교수님 설명해 주신 그런 여러 여건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현재 어떤 그 우리 금통위 상황만 본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 쪽으로 어떤 결정이 기울 가능성도 우리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쪽집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금통위원들의 내부 분위기가 매파적이라면 그거를 주성영 이제 대행의 성향상 뭐 꺾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그분과의 어떤 아무래도 저희가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짚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하느님 고민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이미 4%대까지 올라섰고 미국은 정말 심하더라고요. 미국은 3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8.5%나 올랐고 또 생산자 물가는 11.2%가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의 일종의 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고 향후에도 좀 심상치 않을 수 있다. 이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번에 안 올리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통계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석가가 의외로 지금 이 8.5%가 좀 과장되지 않았느냐, 너무 높게 계산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을 재는 그 기준 그 기간이 그 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인데 그게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래가지고선 그때가 가장 물가가 뛰었을 때니까 직격탄을 맞았을 때니까 그때 가장 뭐 어떤 면에서는 석유 가격이 제일 비쌌을 때 계산했고 평균적보다는 좀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그 무역 성장률이 지금 WTO 같은 데서는 반으로 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지금 그 상하이 같은 데가 록다운돼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경제 성장률도 전체적으로 둔화됐기 때문에 지금 석유 가격이 좀 하락 추세에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선 그 일부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크게 늘진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미국이 경제가 좀 과열된 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그래가지고선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8.5%인데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경기 과열을 표시하는 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도 이번에 인플레이션율이 7.5%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네. 영국도 7%가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가 4.1%가 뭐 높다고는 얘기하지만은 네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런 세계 그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뭐 우리가 4%라면 놀라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다른 선진국이 한 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긴 할 거지만은 그래도 높은 그 가격 현상은 남을 거다. 그게 첫 걱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금년 들어와서 뭐 수출이 계속 사상 최대로 이어진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물량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거든요. 가격 때문에 그렇고 특히 석유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3월에 수출 증가한 거 보면 한 18% 올랐는데 물량만 보면 한 6%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좀 취약해 있다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좋은 답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꼭 물가뿐 얘기가 아니라 뭐 환율이나 가계 부채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소비자 CPI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8%, 9%, 10% 이때 가는데 우리는 네네. 지금 아직도 4.1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4.1도 4.14더라고요. 반 내림해서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굉장히 튼튼한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상승률이 그 이유가 우리 뭐냐? 경제 튼튼함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인건비예요. 서비스 부분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네네. 그 얘네들은 물가 상승이 굉장히 거의 자동적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게 좀 낮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재작년에 수입 물가 증가율이 2020년도에 마이너스 9%였어요. 네. 그러던 게 작년에 얼마로 뛰었냐? 18%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 9에서 18이니까 26% 뛰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금년에 수입 물가 상승률이 30%가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네. 저희 아까 예상을 해주신 것처럼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도 이제 전망하면서 세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여러 가지 고민은 있겠지만 인상을 할 것이다,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아마 뭐 고민은 했겠지만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주성영 대행의 이제 설명, 기자간담회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물가 상황을 좀 감안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뭐 당의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역시 예상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또 딴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지적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게 우리 양 교수가 이야기하는 미국식의 수요 증가 때문에냐 아니면 공급 요인 때문에냐,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입 물가가 지금 전년 동비로 30%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입은 우리의 컨트롤 받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국은행의 그 어떤 금리 정책과 물가 정책을 분석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의한 물가 상승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것은 금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이것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신 교수가 금리를 올리지 말자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는 물가보다도 더 중요한 환율 안정과 외환시장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은 크게 두 줄기인데 하나는 이 내수 요인도 조금 있지만 더 큰 요인은 수입 물가가 폭증하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나와야 물가가 잡히는 거지, 금리만 올린다고 하면 1980년대 보커가 잘못 저지른, 전 보커의 아주 대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국에는 이상하게 보커가 물가를 잡은 대영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물가 정책이 뭐냐, 금리를 올리는 거냐 아니면 다른 정책이냐, 이거 한번 토론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외환시장 안정과 환율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전 바른 선택이었고, 물가 대책은 저것만으로는 안 된다.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 상황이 수입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내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 조정을, 물가에 높게 형성되는 부분을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 내부 금리 조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다른 어떤 보완책들이 좀 충분히 따라와 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걸로 좀 보입니다.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제 아까 저희가 8.5%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에너지나 식품 같은 거 뺀 근원 물가, 이제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보는 것들은 좀 안정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다가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정점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2%가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수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해석도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뭐 두 분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과연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40년 만에 경험해보는 초유의 어떤 인플레 압력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다각도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최근 이제 미국 국내에서 가장 다수의 의견인 미국 경기의 과열이다. 네. 그게 이제 지배적인 이유라면은
지금과 같은 아주 그 매파적인 정책 접근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최근까지 나타난 인플레 압력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강력한 정책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럼 지금 실제 현재 진행형인 미국 인플레가 그런 이제 그 과잉 수요였던가 일부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예. 여전히 실제 미국 어떤 물가 상승에 어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유가 상승과 그다음 기타 이제 원자재 상승.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 저 소위 이제 기대 인플레도 올라가면서 이제 뭐랄까요 그 노동 임금 자체의 어떤 그 상승 압박도 있는 게 그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 예전에 어떤 순수한 그 어떤 그 수요 측면에서의 과잉에 의한 인플레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실물 차원에서 소위 스플라이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샥이 얼마나 어떤 시기에 빠르게 또 이렇게 뭐랄까요 캄다운할 것인가 예예 그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매우 비관적인 것 같은 게. 당장 단기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설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그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수요 구조를 완전히 이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 자체가 불가피하게 상당 기간 어떤 그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신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그다음 그 양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에너지 가격 못지않게 더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정책 변수로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식량 가격. 식량. 예, 그건 지금 이미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상황이고 이런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다 어떻게 헛보내버리기 때문에 그 식량 부문에서 발생하는 세계적인 인플레 압력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그게 쉽게 수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물 경제 여건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어떤 미국 안에서의 어떤 인플레 압력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측면에서는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금리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아주 일차원적인 접근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절대로 미국도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요. 그 어떤 실물 부문에서 어떤 보완적인 그 스플라이 사이드 붕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하고 같이 가야지 금리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우려하는 것처럼 금리 정책만 들이댔을 때는 거의 확률 100%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성장은 저하되고 물가만 올라 있는 그렇죠. 실물 사이드에서 그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안 된 가운데서 금리만 휘두르는 거는 그건 아주 그 어떤 단편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지금 두 교수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뭐 물가 올라간다 이걸 하나로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굉장히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얘기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병목 현상, 생산하고 그 운송에 대한 차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병목 현상이 심해졌느냐? 미국의 그 지출이 팬데믹 동안에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축도 늘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죠. 저 복지기금도 늘었는데 그거를 작년서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생산 여력하고 운송 여력은 줄었는데 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었기 때문에 그 여력에 그냥 그 부딪혀 가지고서 물가가 빨리 오르기 시작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또 추가된 게 이 우크라이나 점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가. 이거 하나는 물가 통화 정책 가지고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지출 증가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코로나 때문에 생긴 문제는 코로나 정책으로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점령은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그 외교 정책으로 잡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선 다 해결할 거라 그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80년대 폴 보커가 그 초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은 아주 위대한 연준 의장이라고 되게 칭찬해요. 근데 제가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는 처방이 완전 잘못됐다. 이게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공산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인데 분명히 통화를 막 줄이고 기준금리를 22%까지 올리면서 사상 유례 없는 미국의 불황이 왔었거든요. 그거를 레이간 대통령이 뭐로 풀었냐 하면 규제 완화, 그다음에 생산성 확장, 혁신, 그리고 감세.
이걸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올리긴 올렸고 올리는 거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이 그렇죠.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올리는 거는 폴 보커가 80년서부터 82년도까지 22%까지 올렸지만 네네. 미국 경제가 그 후로 30년 동안 물가 안정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81년도에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의 혁신, 성장성, 그다음에 생산성, 그리고 감세, 규제 완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책도 저는 그렇게 그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폴 보커의 실패를 좀 잘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대안이 뭐냐? 우리도 혁신인데 혁신 여태껏 했지 않냐? 생산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게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낮추자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부가세를 10%포인트를 1%나 2%포인트로 낮추면 물가가 그대로 1, 2% 낮아지거든요. 효과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유명한 그 레퍼 교수라는 레퍼 이론을 알잖아요. 세율을 낮췄더니 오히려 세수가 늘더라. 왜 그러냐? 가격을 낮췄더니 물건이 많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1이라 그러면 네네. 세율 1% 낮추는 것의 세수 효과는 제로거든요. 따라서 저는 전향적으로 한쪽으로 혁신, 한쪽으로 생산성 하면서 규제 완화하면서 일시적으로 너무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네. 이거를 흡수를 하는 차원에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하자. 자,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또 같이 또 병행돼야 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뭐 물가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물가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몸소 느끼고 계실 거예요. 뭐 하나 살려 그러면 정말 얼마 가지고 살 수도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환율이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좀 1,200원 넘어서고 뭐 1,250원을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강달러가 지속되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일본의 상황까지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원화 약세가 좀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점치고 계십니까? 예, 뭐 물론 두 분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당장 그 미국 금리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어떤 금리 차가 일차적인 어떤 그 원인 변수로 작동을 하겠지만요. 네네. 그 전체적으로 세계 그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달러의 관세라는 것은 그 물론 이제 그 미국 이외 국가들과의 어떤 금리 차이가 일차적인 원인으로서 작동은 하겠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어떤 세계 경제가 일종의 뭐랄까요 그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그 전반적인 그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의 뭐랄까요 심리 기조라는 게 아주 불안 심리가 큰 그 거래 그냥 주요한 작동 원리로 이제 작용하면서 늘 우리가 이런 세계 경제의 어떤 불안 국면에서 늘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안전 통화에 대한 어떤 과도한 뭐랄까요 그 쏠림 현상, 네, 의존, 예. 그게 일단은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이외의 뭐 일본이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이런 이제 금리 차이를 우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리 조정 정책을 펼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세계 경제 불안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 나타날 걸 달러 강세 현상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그걸 오버라이드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 수단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는 뭐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요는 중요한 거는 이런 기본 어떤 시장 추세로서의 어떤 금리 미 달러 강세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트렌드 자체가 우리 시장 자체에 예측 못했던 충격으로 발생을 하면서 기업들의 어떤 뭐랄까 국제 거래에 있어서 어떤 또한 추가적인 어떤 그 부담으로 발생할 수 않는 그 정도의 어떤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 어떤 외환 당국의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달러 강세 자체에 대해서 뭐 그걸 우리 원화 대비 달러 강세를 조정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오히려 제가 볼 때 더 무리수일 것 같고 시장 자체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불안 심리를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책 신호를 보내는 게 우리 그 통화 당국 또 외환 당국의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게.
그러게요. 지금 앞서 저희가 뭐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외환 보유액 자체도 한 달 사이 한 40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있다 보니까 기타 통화에서 뭐 미 달러 환산하는 그 액수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이렇게 외환 보유액도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도 뭔가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을지 그게 아직까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패닉이라고는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건 맞기 때문에요. 예. 지금 IMF가 작년 말서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너무 빨리 인상하면은 네. 개도국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빚진 게 너무 팬데믹 때 많아져가지고선 어려울 거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는 뭐 금리 때문에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냥 실질적으로는 디폴트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도 이번에 실질적으로 디폴트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개도국들도 뭐 그렇게 될지 가능성이 좀 큰데 요게 그 패닉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주로 작은 국가들이니까 그렇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안한 건 사실이니까 그 계속 좀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오겠고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오니까 강 달러 현상이 나오고 그렇게 네. 되니까 또 우리 환율에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외국인 주식 거래인데 네네. 그런데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도 뭐 그래도 원화가 강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많이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원화가 계속 약화될 가능성이 클 것 같으니까 이제 나가면서 이 문제를 또 악화시킨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우리가 그쪽 문제들은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잡을 수가 별로 없고 외국이 뭐 어떻게 할지 우리가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식 시장하고 뭐 우리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하다. 이걸 보여줄 수밖에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신호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겠네요. 우리 지금 순대외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그다음에 은행, 기업,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네. 있는 순대외 채권이 네. 예, 4,500억 달러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주식 소유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 대외 채권 채무에 계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게 얼마냐면 그게 한 7천억 달러쯤 돼요. 더 많네요. 더 많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일부만 한국이 불안해, 여러 가지로 걱정돼 해서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4,600억 달러 가지고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겉으로는 우리가 뭐 굉장히 탄탄하고 외환보유액이 뭐 4,600억이니 뭐 언이 탄탄하다 뭐 그러는데 네네. 사실은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고 그 잠재적인 보루가 뭐냐 하면 일단 환율이 안정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출이 탄탄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들께서도 염려를 좀 같이 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노사 관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다라고 하는 신호만 보여주면 이게 엄청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로 수천억 달러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께서도 조금 더 좀 이게 근대적으로 현대적으로 노사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결국은 윈윈이 되는데 어제도 뭐 그렇죠 뭐 또 길거리에서 몇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결국은 우리 뒤통수를 친다. 그 뒤통수는 누가 치냐? 김정은이가 치는 게 아니고 한국을 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친다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이 그 외환보유고가 튼튼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이야기는요. 관료들은 못해요. 한국은행 사람들은 우리 튼튼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좀 경각심을 좀 깨우쳐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자리에 나와갖고 우리가 탄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아까 노동자 얘기해 주셨지만 사적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노사 관계를 좀 유연하게 잘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금리 얘기하고 물가 얘기하다 보면 늘 얘기로 따라오는 게 성장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뭐 한 3%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신용평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2%대까지도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성장은 못하고 물가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걱정은 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걱정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상황이. 근데 뭐 그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특성이라는 것이 열심히 잠 덜 자고 일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어떤 물건을 비교적 이제 저렴하게 만들어서 열심히 수출하면서 항상 중국과 일정한 어떤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어떤 대부분에서의 어떤 초과수요, 그러니까 엑스포트 빼기 이제 임포트 그게 우리나라 성장의 어떤 주도적인 견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두 분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경제가 근자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대외 경제 환경에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어떤 상황이 도래해 버렸고 또 더 그 곤란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버렸다는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2% 성장이라는 것도 지금보다도 그 어떤 해외 시장의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나오는 예측인 것이지 여전히 상당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것은 지금보다도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여건도 그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패시미스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기존의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뭐랄까요 성장 구조, 네네. 우리 산업의 어떤 그 성장의 엔진의 어떤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더욱 더 비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더 비관적이다. 예, 그 이미 뭐 지금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 뭐 중국에서 컨트롤 밖에 벌어진 팬데믹 때문에 중국 자체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있지만 그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의 악화뿐만 아니라 이미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도 과연 우리가 중국이 만들지 못하는 물건 또 서비스를 얼마나 세계 시장에서 일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시장 지배력이 있었던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은 최근에 어떤 이 뭐랄까요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심각한 우려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외 여건의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성장 그 어떤 나타난 충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외 여건에 묻어가지고 어떤 프리라이드 했었던 그런 어떤 우리 경제 성장 그 여건이 다 끝났다. 그 잔치는 끝났고 잔치가 끝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력을 즉 중국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어떤 그 제조 부분에서의 기술 경쟁력, 서비스 부분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도대체 몇 개가나 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비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이 대외 여건의 어떤 매우 그 부정적인 흐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단기적인 대응 정책보다는 차제에 우리 경제의 어떤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어떤 기술 역량을 바꾸는 산업 정책, 기술 정책이 그 같이 더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않고서는 금리 정책 혹은 일시적인 외환 관리 정책으로 절대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어떤 70년대 오일 쇼크 때 일본이 어떻게 그 뭐랄까요 어떤 세계 어떤 제1 그 어떤 세계 어떤 경제권으로 부상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 과거 오일 쇼크 때 나타났던 상황에서 다들 국가들이 단기적인 대응 정책을 힘쓸 때 일본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에너지 의존도 산업 구조를 뒤바꾸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로 거듭났다는 우리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이건 최근의 어떤 위기는 우리 경제 아주 뭐랄까요 본질적인 실존적인 위기이면서 하면서 우리 산업과 경제 구조의 체질을 바꿔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어떤 위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잘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측면도 좀 우리가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그만큼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으로 좀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지점이 또 있어요. 지금 사실 성장은 해야 되고 물가는 잡아야 되는 아주 큰 중요한 미션들이 있는데 금리는 올렸고요. 올리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 추경도 이제 또 단행을 할 것처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때문에 추경 중단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추경에 대한 의지를 내놓고 있는데 금리 올리고 추경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성장과 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꼭 그 재정 정책하고 금리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법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 정책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냥 광범위하고 좀 둔한 도구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때릴 수밖에 더 없는 게 그렇죠. 금리 정책이니까 타겟이 안 되죠. 거기서 좀 선별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재정 정책 가지고 메꾸는 게 맞은 답이고. 보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재정 정책을 그 금리를 올리면서 재정 정책을 늘리겠다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추경을 어떻게 돈을 구하느냐입니다. 지금 재원을요? 예, 지금 그 기존 예산을 그렇게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50조 원을 때릴 수가 있다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될 수 있으면은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이 탄탄하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50조 원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 전체적으로 뭐 채권으로 때리겠다, 국채로 때리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나쁜 신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가 오히려. 되기 때문에 그 재정 정책하고 금리 정책이 엇갈린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지만 저는 이제 양 교수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는 게 추경이 뭐 50조인지 35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35조를 기존의 예산에서 구조조정해가지고 여기서 쓸 것을 여기서 옮겼으면 물가나 성장에는 뉴트럴 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쓸 돈이었으니까. 쓸 돈이니까. 근데 그거를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끌어다 쓴다고 하면 시장의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국채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저는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정부가 식으로? 어디에 제일 먼저 정책을 해야 되는가 저는 주택가격 안정이라고 봐요. 주택가격 안정을 하지 않으면 이 정부도 2년 안 가서 저는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혹시 시간이 될라 모르겠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움직임은요. 저게 지금 주택가격 움직임이거든요. 저기 내려간 부분이 있어요. 빨간 서클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택가격 하락으로 표시된 그거가요. 정확하게 저 그림이 뭐하고 대칭되냐 하면요. 기준금리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준금리가 저거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갑니다. 저렇게 저 그림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준금리가 2.5에서 3%일 때는 반드시 주택가격이 안정이었어요. 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가 차원의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고 주택가격을 서둘러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충격이 없게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추경은 소상공인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 그 사람들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50조 정책을 하는 거지. 그거하고 물가하고 성장하고 자꾸 섞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자꾸 성장이 뭐 내려간다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평균 성장률이 2.4입니다. 2.4%요? 네. 5년 평균? 따라서 2.5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성장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자꾸 그 침소 봉대해가지고 금리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잡으면서 경제도 안 살아난다.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제1 포커스는 많은 국민이 원하듯이 주택가격을 주택가격을 안정해야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신호를 줘야만 과거의 역사에서 보듯이 잡히고요. 그 바탕 위에 재정정책이 됐든 통화정책이 나와서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성장정책, 혁신정책, 생산성 이게 곁들여져야만 이게 성장이 탄탄하다. 그런 면에서 자꾸 혼돈하지 말자 우리.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고물가의 또 환율 불안, 또 성장 저하 우려 각종 변수들과 우려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문제들이어서 앞으로의 어떤 금리 정책 또 재정 정책, 정부의 정책 방향들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좀 세밀한 정책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김영한 교수,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